네, 저는 레이먼드 마틴의 영혼과 자아의 성장과 몰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자아랑 인격 동일성 그리고 영혼 그런 부분들일 텐데, 자아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도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도 많이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어쨌든 그 자아가 정립되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들을 이 책에서는 정의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격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인격 동일성이라는 그 개념을 대상 항상성이랑 좀 헷갈렸었어요.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다른 개념이죠. 대상 항상성은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그러한 그 부분인 거고, 인격 동일성은 존재 자체가 결국 이제 같은 존재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쉬운 예시를 여기서 이제 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제 극장에서 널 보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제로 할 때, 그러면은 어제 본 너는 오늘 본 너랑 같은 존재냐? 라는 게 인격 동일성에서의 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을 제가 지난주에도 뵀었잖아요. 같은 분들이신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 선생님들이 좀 달라지셨어요, 분명. 어제랑 다르고 지난주랑 다르고 1년 전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존재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이 그리스 사상가들의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격 동일성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존재라고 여겨지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음 쌍둥이라든가 혹은 뭐 너무 다양한 존재들도 혹은 뭐 같은 존재로서 여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불변의 영역으로서 이제, 이거는 플라톤이 처음에 내세운 개념이었는데, 본질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인격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본질적 자아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영혼하고 육체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웠었고,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플라톤은 별개로서 치부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그러한 본질적 자아, 즉 영혼은 따로 있고, 육체가 거기에서 닮아가기 위해서 빌려오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말하는 개념에서의 그러한 영혼은, 그러니까 인격 동일성에서 필요한 개념인 거죠,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어 플라톤이 말한 거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물질적 대상 안에 영혼이 속해 있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저는 영혼의 개념으로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그 물질적 대상 안에서의 불변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인격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동일성을 유지하는 원자로서 구성된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일한 대상으로서 인지되기 위한 조건은 원자들로서 구성된 상태가,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예를 들어서 어 재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흩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 게, 인간은 원자들이 일시적으로 구성된 상태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뭐 다 그렇겠지만, 이 원자론자들의 이제 인격 동일성의 입장은 이 원자의
구성과 흩어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인격 동일성이란 무엇인가?" 하고 해 봤는데, 인격 동일성에 대한 그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책은 거의 전반적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현대까지 내려오면서 그 학자들에 대한 학문들을 다 훑어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아우구스티누스랑 데카르트, 존 로크, 락강을 이제 위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 영혼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인격 동일성. 그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그 대상으로서 근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근거가 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혼이었을 텐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제 여기에서 고백록에서 그 이제 고백록이 대표적인 자서전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고백록에서의 핵심적인 건 바로 이때 인간 개별성의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던짐으로써 그게 이제 조명됐나 봐요.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에 이러한 자서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영혼을 돌아보고 지식을 갈망하는 그러한 것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영혼을 한 4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중에서 노스라는 그 영혼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성을 담당하는 영혼인데, 그것이 불변성에 속하는 영혼으로서 정의하는 게 대부분의 그 일치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이성, 지식 그런 것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이 의지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결국 그건 행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행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보면은,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합을 내일 나가게 됐거든요. 좀 솔직히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해 보실래요?" 하고 관장님이 권유를 해 주셔 가지고 덥석 물었거든요. "아 예 뭐 해 보죠." 했는데, 막상 이 대진표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 내가 그걸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에서 그 의지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내 의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것이 아닌 의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앞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러한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의 그러한 사건 사고들과 우연의 사건이라는 것들과 비슷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행위가 내 마음에 비롯된 게 아니면 내 것이 아닌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인 거겠죠. 근데 후에 락강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락강은 사실 이게 전부라고 설명을 거의 하고 있어요. 내 의지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단은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결단력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즉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무언가를 해내겠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과 의지가 같이 동일해진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의 그 갈등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갈등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런 것에 대한 갈등으로서 이제 맥락을 짚을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갈등이 그렇게 단순한 형태로서 나타난다고 설명하지 않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서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이냐 타인의 마음이냐 그런 것을 비롯해서도 그 의지에 대한 문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이제 선과 선 또는 악과 악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정적인 육신에서의 쾌와 그리고 이상적인 영원 불변성의 영혼이 합쳐져야 된다는 결국에 이러한 통합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플라톤은 그걸 닮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지 그것이 하나라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죠. 이데아라는 게 그 본질 그 자체고 우리는 그거에 닮은 하나의 그 형상일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랑은 많이 다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형상에서의 그런 본질적인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진리가 결국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혼의 통합성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을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육체는 영혼이다.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내적, 외적, 정신세계에 대한 구분을 지으면서 방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개념, 영혼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것들은 다 이제 내적 정신에 속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성과 의지가 포함하는. 그게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영혼에 속해 있는 영역이고 불변성의 영역이겠죠.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근데 외적 정신은 후에도 데카르트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외적 정신은 동물도 가진 기억과 감각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억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는 결국에는 기억, 마음, 그것은 바로 이제 본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게 본인이다라고 설명하는데 후대 철학자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영혼에 대한 그 비물질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들고 있는 이것도 물질이고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책과 노트북도 다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래도 성직자였다 보니까 그 근거를 이제 고백록을 통해서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데 영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형상이라는 게 결국 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혼이 곧 나기 때문에 영혼은 나는 결국 신의 형상에 닮은 꼴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비물질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뒤에는 데카르트도 그걸 차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고통에 대한 부분도 영혼의 증거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다는 게 사실은 이성적 판단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게 되는 건가? 갑자기 이제 혼란이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영혼 자체가 육체와 더불어서 서로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데카르트에서는 사유인데 데카르트는 결국 이 인격 동일성 즉 존재라고 한다는 것은 사유에서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말이 바뀐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 영혼이 정신이 된 건데 조금 여기에서 다른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아까 처음 설명했던 그러한 영혼에 대한 그 부분들은 동물, 식물들도 해당되는 영역이었거든요. 동물의 영혼, 식물의 영혼,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식물이 제일 낮고 동물이 그다음 인간의 영혼이다. 그런데 여기서 데카르트는 영혼 자체는 결국 인간밖에 없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영혼을 이제 정신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존재, 즉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사유고 결국 사유가
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이 물질성과 비물질성에 대한 그런 구분을 다시금 제대로 짓고 있는데 결국 인식할 수 있는 실체는 사유하는 대상, 즉 나인 거잖아요. 내가 사유한다는 건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외의 대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상들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이 속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사물들이 속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이제 논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어도 기타 물질적 대상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물질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정립시킬 수 없는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동물, 식물은 영혼이 없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말했던 거와는 달리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냥 하나의 성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으로서 영혼이 배터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그러한 사유 판단의 영역인 거지 그 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영혼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비물질적인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데카르트는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이 육체와 정신성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다른 영역으로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단순히 작동하기 위한 그러한 기계적인 그 기능으로서만 자리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감각이나 경험이라고 하죠. 인식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사유를 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는 거는 제 시각을 통해서 그러한 뇌에서의 사유를 통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데카르트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의 그러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지어 가지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추출을. 거기서 등장한 게 이제 그 유명한 송가선 개념이더라고요. 뇌에 송가선이 있어서 이 영혼과 정신을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사고 활동을 현대 자연과학에서는 당연히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으로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물론 분야가 다르지만은 이거는 철학의 영역이지만 근데 데카르트 때만 하더라도 사고 활동 자체가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성적 사고로서 판단되는 것이지 뇌는 그냥 송가선을 지닌 그러한 하나의 어 체계로서만 물질로서만 이제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비물질적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자의식을 포함한 완전한 지각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비물질성을 함유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후에 말하는 그러한 시적 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근데 다른 동물들도 완전히 그거를 결여시킨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의식까지는 갖지 못한 낮은 수준의 그러한 어떠한 형태의 것을 가지고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성 능력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재된 능력인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로크 같은 경우에는 데카르트의 그러한 이론을 많이 수렴하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아직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정의를 하기가 어려운데 로크는 결국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존재의 그러한 인격 동일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의식인 거고 이 의식은 기억에 의해서 이제 판단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선생님들을 예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겠죠? 때문에 저는 그때랑 같은 존재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도 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러한 하나의 그 인격 동일성에 해당되는 존재로서 하나의 그러한 항상적 존재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로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양가적으로 설명을 했어 가지고 비판을 받았던 게, 그럼 기억이 실체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한 그 논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인 이제 뭐 치매, 알츠하이머라든가 혹은 뭐 기억상실증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그럼 그 존재가 다른 존재로서 정의되냐? 그런 문제를 이제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로크가 쓴 인간 오성론에서 자아와 인격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지만 어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자아는 순간적인 존재로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인격체는 일시적으로 연장된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격체에 대한 부분은 이성과 지성, 반성 능력을 지닌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자아는 감각적인 쾌, 불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인식 영역으로서 로크가 구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러한 그 자아와 인격체가 거치는 그러한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쾌, 고통을 경험하는 거고, 두 번째가 그 쾌와 고통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이러한 사건, 사고나 기쁨, 행복, 불행을 느끼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 개념을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험에 대한 질을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고 있는 게, 그럼 '나는 왜 고통받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왜 쾌하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적으로 좀 더 연장된 존재로서 보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 의식과 자기화 과정의 기억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연장된 존재로서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5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이 이제 자아가 정립되는 그러한 형태로서 로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라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라칸은 일단 이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어 앞서 말했던 그러한 그 학자들의 그런 자아적 개념과는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아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맞아야지 행동이 이행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무의식적 개념으로서 좀 더 접근하게 되면서 무의식에 대한 그러한 그 라깡의 설명은 언어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기표와 기, 소시르가 말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기표는 한마디로 그 사과하면은 사과 그 자체인 거고, 기는 사과에 담긴 그런 의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무의식은 기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아라는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런 고정하는 사건, 그러니까 그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정립할 수 없다는 게 락강의 그 설명이에요. "나는 없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너무 모호하잖아요. 내가 없다는 걸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개념으로서 이제 락강의 대표적인 세 가지 개념이죠. 상상계, 실제계, 상징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냥 넌지시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는 좀 어려운 개념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상상계에서는 본인이 독립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두고 있는데 이때는 대상을 통한 안락함과 좋은 상태를 누리게 되면서 거울 속의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나를 유쾌하게 해 주고 좋은 상태로 놓게 해 주는 그러한 모습에서의 나의 좋은 모습을 하나의 그러한 형태로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본인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결국 좋은 게 난가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때 이제 자아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결국 동일시를 통한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라고 라깡이 설명을 하면서 자아라는 하나의 환상을 구축했다는 거죠. 실질적 자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 나 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양육받고 따뜻한 존재인가 보다.' 그게 하나의 시작인데 근데 이제 어 상상계에서 잠시만요. 예. 실제계로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응? 뭐라? 실제계에 대한 부분을 안 넣은 것 같은데요. 아 이건 또 네 실제계를 빼버린 것 같아요. 아이 선생님께 사과드리면서 근데 이건 상징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계가 무너진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실 실제계에 대한 설명은 상상계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쾌적인 상태에서의 나의 자아 구성이었다면 실제계에서는 그러한 대상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부정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구축되는 걸로서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걸 거치면서 이제 상징계에서의 그 영역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라깡이 말하는 그 공식 있잖아요. 욕 욕망은 요구, 요구 빼기 욕구.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요구가 아니라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징계에 들어서면서 실제계의 영역이 완전히 이제 박탈되면서 그 처음 상상계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온전성을 다시금 취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계로 돌아설 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은 하나의 이러한 문화적 존재로서의 기표가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주체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 이상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상징계는 사실 라깡이 그렇게 설명하는 이 팔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표가 사실은 이 핵심이겠죠. 근데 팔루스는 결국에는 타자의 그러한 욕망으로서 구성된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라깡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건 결국 그러한 상상계적인 상태에서 상징계로서 그러한 팔러스적 기표를 얻어내는 데까지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마음에 의하면 사실은 그 의지에 의한 거죠. 의지에 의하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결핍이 계속해서 메꿔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욕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계를 빼놓는 게 제가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건가 봅니다. 참. 어쨌든 결론은 이 라강으로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상징계는 언어의 세계이며 늘 결핍과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뭔가 부족할 때야말로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는 상징계에서 언어의 주체가 되면서 자신을 나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실은 상징계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결국에는 하나의 그 감각적 그 상태에서 언어의 형태를 이제 자리매김함으로써 어 '자아라는 게 그래도 불려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들께서도 각자의 그러한 언어를 획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오늘 이제 실제기 하나 얻고 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Ai, eu fiquei